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에서 영국 소설을 가르치는 오은영입니다. 이번에 아시아문학 아카데미 제9강에서 그 영국 작가인 이앤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몇 번 읽어본 그 소설이긴 한데 다시 한번 아시아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 소설이 1924년에 출판된 소설이어서 지금 이제 2020년이고 그래서 4년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거의 100년 전에 이제 출판된 소설인데 인도에 대해서 쓰여진 그 소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그 유럽인들의 어떤 환상이나 선입견,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6개 정도의 소제목으로 구분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소설의 제목, 인도로 가는 길이 포스터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미국 시인인 월트 휘트먼의 시 제목에서 이제 따왔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휘트먼이 이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쓴 어떤 계기는 1869년에 그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유럽인들, 특히 영국인들이 이제 아시아, 인도를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항로가 크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남아프리카의 그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들어섰다면 수에즈 운하가 1869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유럽에서 가까운 지중해로 들어가서 운하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로 나아가는 굉장히 가까운 항로가 이제 개척이 된 거고요. 이 개통으로 인해서 한 9,000km의 그 거리가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트먼이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그 시를 쓴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 구세계와 신세계에 도래할 어떤 융합, 또 신세계의 과학 기술과 구세계, 즉 인도의 어떤 정신적인 결합, 이런 것에 대한 그 휘트먼의 뭔가 희망, 이런 것을 내비치고 있는 작품이 이 시의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휘트먼의 시에서 인도로 가는 길은 신부들과 신랑들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듯이 대륙 간의 결혼, 바꿔 말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의 대륙 간의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매우 낙천적이고 진취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삐딱하게 보자면 식민주의의 확장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시인이 너무 별 생각 없이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의 시만큼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포스터의 소설 역시 인간 정신의 확장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이 아시아 대륙을 향한 단순한 지리적 여행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높은 정신적인 진실을 향한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24년 그 이전의 어떤 인도의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소설은 인도가 독립하기 23년 전인 1924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그 출간되었을 때 영국 독자들한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바로
영국 소설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일단 포스터라는 작가가 1879년에 태어나서 1970년까지 굉장히 장수하셨던 분인데 한 91세까지 사셨고 그 당시로서는 뭐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죠. 근데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더군다나 고모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당시로서는 뭐 8,000파운드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 가치로 따지자면 곱하기 한 100을 넘게 해야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정말 돈에 있어서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전업 작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토대가 있었던 그 작가였고요.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고전과 문학을 전공해서 그 당시에 영국의 블룸즈베리 그룹이라고 버지니아 울프나 경제학자 케인즈 등이 같이 그 어떤 토론을 하고 지성을 나눴던 그런 블룸즈베리 그룹의 일원이기도 했고요. 단 하나 이제 포스터의 결핍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보통의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포스터는 당시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게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가득했던 그 영국 사회에서 그 사실을 이제 지금처럼 커밍아웃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래서 세상이나 인간을 보는 그 포스터의 어떤 시선이나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 작가로서는 또 굉장히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고 기질적으로 굉장히 온화해서 그 포스터의 소설들은 영국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소설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 그 포스터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영화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보여드릴 그 인도로 가는 길도 1984년에 그 데이비드 린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아카데미 각본상 그리고 여우 조연상 뭐 이런 것을 수상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 영화이고요. 또 1910년에 출판된 그 하워즈 엔드라는 또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거기 두 자매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자매 역을 한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어서 그 영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국 독자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는 것. 그렇지만 이 소설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인도의 상황은 그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독립을 향한 투쟁이 거세게 일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지배력이 굳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1919년에 벌어진 그 암리차르 대학살입니다. 그 펀잡 지방의 암리차르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10,000명 정도의 인도인 그 시위대 중에서 379명이 사망하고 1,200명 정도가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인도인들이 시위를 벌였던 곳이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었는데요. 출구가 한 곳밖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곳밖에 없는 그 출구를 영국 경찰과 군대가 막고 무조건 이제 발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 넓은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 인도인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차별한 그 총격이 벌어지고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국 내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폭력을 저지를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1919년 이후로 영국의 인도 지배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거센 그 독립투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이 소설에는 그렇게 그런 거센 어떤 투쟁의 그런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이제 인도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자연 풍경,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비평가들이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리차르의 어떤 그 폭력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포스터가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또 그의 소설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소설에서. 좀 관련이 있다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아지즈의 재판에서 캘커타에서 온 변호사의 이름이 암리차르를 연상시키는 트라오 뭐 이런 그 이름이었다는 것, 민족주의자인 변호사를 이제 등장시켜서 이 암리트라오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아지즈 사건을 변호하게 한다는 것에서 포스터에 그 당시 인도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좀 짐작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포스터의 소설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영국이 어떻게 인도를 통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인도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리버럴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설이고요. 작가는 작품 전반에 걸쳐 영국이 더 자세를 낮추고 더 많이 공감하는 것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인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이 보기에도 견딜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소설에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엠 포스터와 인도의 인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보겠는데요. 그 개인적인 인연은 1906년에 인도 명문가 자제인 마수드, 사이드 로스 마수드라는 17살짜리 소년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오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그 당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틴어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이 마수드에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전과 문학을 전공한 포스터가 라틴어 이제 강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그 포스터가 17살에 인도 학생이었던 마수드를 만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터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이 마수드한테 완전히 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랑에 빠지는 사태가 됩니다. 그런데 마수드는 동성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포스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 둘 사이의 우정은 평생 지속되었고요. 이 소설의 첫 장에는 이러한 헌사가 나옵니다. 마수드와 17년 동안의 우리의 우정에 이 소설을 바친다라는 이제 헌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소설이 마수드가 아니었으면 나오지 못했을 그런 소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수드를 만남으로써 시작된 그 인도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인해서 두 번의 인도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1912년 10월에서 1913년 4월 초까지 이제 6개월간에 걸친 첫 번째 방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문은 한 9년 후인 1921년 3월에서 10월까지 한 7개월 동안 두 번째로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처음 초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가 첫 번째 인도 방문 후인 1913년 7월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한동안 이걸 방치해 놨다가 다시 소설의 초고를 수정하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인도 방문에서 돌아온 이후인 1922년 5월경이었고,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24년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되죠. 근데 영국 작가인 포스터가 인도라는 식민지 공간을 재현하는 일에서 느꼈던 어려움은 두 번에 걸친 인도 방문 이후에 쓰여진 그 포스터의 여행기가 있는데, 여행기 제목이 The Hill of Devi라고 되어 있고 1953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기 한 인용을 좀 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1921년에 그 두 번째 방문이죠. 인도 방문 이전에 소설을 시작했고 창작을 계속할 생각으로 초고를 가져갔다. 그러나 소설이 묘사하려는 나라를 마주하자마자 글은 시들고 생명이 다한 것처럼 되어서 창작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기억 속의 인도와 현재의 인도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야 그 차이가 줄어들어 소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당시 포스터가 예민하게 느꼈던 그 기억 속의 인도, 이거는 첫 번째 아마 인도 방문 때 그 인도일 텐데, 그것과 21년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인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그 당시에 다른 작가, 제가 사실 박사 논문으로 썼던 작가는 포스터가 아니라 D.H. 로렌스라는 작가인데, D.H. 로렌스 같은 경우는 가는 나라마다 어떤 장소의 기운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작가였고, 그래서 호주도 가고 뭐 멕시코도 가고 미국의 뉴멕시코 지방도 가고 이랬는데, 그 가는 곳에서 바로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장소의 기운을 충분히 받아서 그걸 작품화하는 그런 작가였는데, 포스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인도에 관한 그 소설을 쓰기보다는 그 기억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그것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 인도의 어떤 자연 풍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인도의 그 장소의 기운, 그 spirit of pla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의 기운 자체를 뭔가 포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도를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지금 확대하는 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신의 작가로서의 어떤 의도나 주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포스터는 자신의 마지막 소설에서 그 풍경 묘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는 인도의 장소적 기운을 포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학과 인간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설의 줄거리, 뭐 인물, 플롯 이런 거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1부의 제목은 모스크로 되어 있고요. 2부의 제목은 동굴, caves, 그 다음에 3부는 템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스크라 함은 그 이슬람교들의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 3부의 템플은 힌두교의 사원을 이제 템플이라고 해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인도가 47년에 그 독립을 할 때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이슬람과 힌두교가 쪼개지는 방식으로 나누어졌지만, 독립 이전에는 많은 이슬람교들과 많은 힌두교도들이 같이 이렇게 물론 굉장히 갈등 속에서 살긴 했지만,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낼 수 없게 이슬람과 힌두가 같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동굴 부분은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영국과 인도 사이에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짜인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비평가는 이것이 정반합으로서 뭐 해겔의 반증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영국의 귀부인인 무어 부인이 인도에서 치안 판사로 근무하는 아들 로니의 약혼 여인 아델라를 데리고 인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많은 주인공들이 그렇듯이 이 두 여성은 당시의 전형적인 영국 귀부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신여성이라 할 수 있는 아델라만 해도 영국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진짜 인도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어 부인은 소설 전체를 관통할 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한마디로 노년의 지혜와 통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어 부인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당시 인도에 사는 영국인들은 밤마다 이제 클럽에서 사교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연대감을 다지는 것이 이제 일상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소설 속에서 무어 부인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혼자 밤에 클럽을 나와서 우연히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이제 들어가는데,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주인공인 인도인 의사 아지즈를 이제 만나게 되고,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둘은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손님에 대한 환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슬람교의 전체적인 어떤 전통이 그렇기도 한데, 여기서 아지즈도 그렇거든요. 환대라는 걸 굉장히 높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인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라바 동굴로의 여행에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2부에서 영국과 인도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는 파국적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1부에서 여러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델라와 무어 부인, 그 다음에 아지즈, 그 다음에 또 다른 영국 신사인 필딩이라는 지식인이 등장을 하는데, 필딩은 영국인이 세운 국립대학교의 교장으로 아지즈가 매우 좋아하는 인물이고요. 포스터 작가의 리버럴 휴머니즘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아지즈와 필딩 사이의 관계를 동성애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2부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를 보시면 마라바 동굴이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동굴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동굴에는 가이드와 아지즈, 아델라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아델라가 아지즈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델라가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아지즈한테 당신은 부인이 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그 회교도,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일부 다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델라가 별 생각 없이 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아지즈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회교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지식을 많이 받은, 아니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의사이면서 유학까지 했던 그런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서구화된 어떤 지식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부인이 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같이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조금 숨고르기를 하려고 담배를 잠깐 피우러 간 사이에 아델라 혼자 이제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거기서 아델라가 어떤 약간 환각 증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인도의 어떤 무더위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 마라바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메아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나머지 아지즈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그 비탈길을 막 선인장 같은 데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달려내려와서 그 지역을 지나고 있던 영국인이 그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찬드라포로 혼자 돌아오게 되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아지즈도 이제 왜 아델라가 그렇게 갑자기 이 동굴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떠났는지를 이제 멀리서만 바라보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것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아지즈를 범죄자로 이제 체포하게 만들고 소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둔 호라비이자 존경받는 의사인 아지즈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암니트라오라는 변호사가 찬드라포에 오는 그런 사건이 이제 2부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식민지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백인 유럽인들이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백인 여성이 유색인 남성에게 성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아델라와 아지즈 사이의 이 불미스러운 이것이 정말 굉장히 예민한 뇌관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인도와 영국 사이에 그 엄청난 대립, 갈등이 이제 그 이부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소설에서 아델라와 아지즈 사이에 무슨 일이 정확하게 있었는지 소설은 끝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리고 아델라가 왜 그런 그 착각 내지는 환각 증세를 보였는지도 전혀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작가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그 영국인과 인도인들이 대립하는 그 식민지 공간이고, 그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일로 이렇게 대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생략이 된 채로 건너뛰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아지즈가 이 사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밝혀질 때까지 어쨌든
인도 국민의 그 자존심과 패닉 상태에 빠진 영국인들의 대립 상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심하게 부딪히게 되죠.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정신이 드는 아델라가 갑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아델라라는 여성은 상당히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모든 고소를 철회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걸로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지즈는 무혐의로 이제 풀려나게 되지만 이런 사태 직면에서 이제 아델라가 영국인들의 엄청난 비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2부가 그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3부 마지막 3부는 마라바 동굴에서의 사건을 겪은 2년 후에 서구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마우라는 지역에서 크리슈나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 9일간의 힌두교 축제를 배경으로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 3부에서 묘사되는 힌두 축제에는 포스터가 두 번째 인도 방문 당시에 직접 참여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소설에서 묘사가 됩니다. 3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2년 만에 아지즈와 필딩이 다시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둘의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힌두교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 사이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갈등 혹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 이 모든 것들이 경계를 이제 넘나들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어떤 축제장으로 3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힌두교적인 화해 맥락에서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와 지배자인 영국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 불가능한 관계로 남습니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독자들이 인상적이라고 공감할 만한 대목인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술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지즈와 제가 인용을 하면서 우리말하고 그 영어 문장을 그대로 놔뒀는데 그 영어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want, 원하다라는 이제 그 동사인데 그 want라는 동사가 계속 문장마다 반복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뭐 말이라든가 아니면 땅이라든가 무슨 집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그 자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그 엔딩인데요. 인용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아지즈와 필딩의 관계를 두고 소설의 화자가 영국인과 인도인이 왜 친구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자 소설의 마지막 문단에서 자연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이 필딩과 아지즈가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는 장면인데 이 인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말들이 그것이라 함은 지금 당장 인도인과 영국인이 친구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말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다. 말탄 이들을 일렬종대로 지나가게 만든, 그래서 일렬종대로 지나갔다는 건 말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없게 좁은 길을 지금 달리고 있어서 말이 하나하나씩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인데 일렬종대로 지나가게 만든 바위들을 밀어 올렸던 땅도 그것을 원치 않았다. 아지즈와 필딩이 협곡을 벗어나 그 아래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게 되었을 때 눈에 들어왔던
사원들도, 물탱크도, 감옥도, 관저도, 새들도, 죽은 짐승의 시체도, 영빈관도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이 수많은 목소리로 아니 아직은 안 돼 라고 말했고, 하늘도 아니 여기서는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문단은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우정이 현재와 같은 그 구조적 불평등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 개인이 서로에 대해 아무리 호감을 갖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자연이나 사물이 인간의 말이나 생각을 대체하면서 소설을 끝낸다는 것은 포스터 소설의 의도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인도의 공간적인 무한성이 한편으로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인도 내 영국 사회와 대립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와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질에 대한 의심도 여전합니다. 이는 광활한 인도 풍경과 자연에 비해 인간 사회를 사소하고 편협하게 그려내는 소설의 관점이 작가가 사회에 대해 느꼈던 거리감, 아마도 동성애자로서 포스터가 느꼈을 법한 어떤 거리감일 텐데, 이것과 인간에 대한 그의 비관적인 비전을 내포한다는 한 비평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소설의 관점은 인간과 인간 사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그 주요 대상은 인도인들이라기보다는 인도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 머물러 있는 인도 내 영국인들이고, 이 영국인들과의 대립 지점에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라바 동굴이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된 수백의 목소리를 지닌 자연과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소설은 인도라는 타자를 드러내려는 의도보다는 서구 식민지 백인 지배자들의 편협한 내면 풍경과 우주의 상징으로서 그려진 인도의 광활한 풍경을 대립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터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영국과 인도 사이의 사회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우주적, 정신적, 신비적 차원에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당시 동시대의 어떤 소설가로서 조지 오웰이 있는데요. 조지 오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버마의 경찰로 이제 그 버마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조지 오웰이 쓴 에세이 중에 하나가 그 코끼리를 쏘다라는 이제 에세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포스터의 어떤 관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아시아인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어떤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그들이 뭐랄까 허수아비처럼 그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핏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혼도 없어지고 뭔가 그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폐해를 지배자들이라고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지만 이 영국인들이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 조지 오웰의 관점이었고, 이 소설에서 그 포스터의 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영국인들, 인도 내의 그 영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영혼 없는 어떤 그 커리커처에 가까운 그런 느낌? 굉장히 희화화되고 그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인간들의 군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인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시선보다는 오히려 인도 내의 영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훨씬 더 비판적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